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평창동. 이곳에서 200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72살의 박순복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며느리 임씨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돈 보따리를 들고 새벽에 집을 나갔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7년 뒤 저택의 낡은 벽난로 안쪽,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던 가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현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고 어두운 틈새, 세워진 채로 굳어버린 주인, 바로 7년 전 사라졌다던 박할머니였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차가운 벽 속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온한 얼굴로 이 집을 지켜온 이들 중 과연 누가 할머니를 이 좁은 어둠 속에 강제로 가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굳게 닫혔던 그날 밤의 벽난로를 깨고 감춰진 진실의 실체를 마주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서울 평창동. 설 연휴를 코앞에 둔 거리엔 귀성인파의 들뜬 발걸음이 넘쳐났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명절 선물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오갔습니다. 대형마트 앞엔 과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정육점에선 한우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 평창동 언덕 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고급 주택가 한편에 유독 고요한 저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짜리 양옥. 마당엔 수령 50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현관 앞 하단엔 동백꽃이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박순복, 당시 7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단돈 5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200억대의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 평창동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자였죠. 그러나 그녀는 재력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수수한 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게 낙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성당 미사에 빠지지 않았고 불우이웃 성금도 꼬박꼬박 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복 많은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영. 동네방네 소문난 효부였죠. 시어머니 식사를 직접 차리고 매일 아침 한약을 끓여드리고 외출할 때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웃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박할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오순도순 모여 사는 화목한 가족. 그러나 그 저택의 고요함 속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박할머니가 자주 들르던 은행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직원이었던 최미경 씨. 그녀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의 통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 최미경 씨의 증언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미경아, 내가 중요한 결심을 했다. 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한다. 공증서를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깜짝 놀랐죠. 2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덧붙이신 말씀이 있었어요. 최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내 방을 뒤지는 재미에 산다. 내가 죽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지 그게 걱정이야. 그러시더라고요. 200억,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효부의 가면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요? 박할머니는 왜 갑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의 방을 뒤지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겐 남다른 소신이 있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해. 자식한테 너무 많이 물려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죠. 그녀는 이미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을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줄 건 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에겐 그것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4일, 설 연휴 하루 전날 오후, 할머니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뒤를 밟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잡더니 로비 한복판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내 돈을 다 버리려고 해. 은행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밀치고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이를 악물고 있던 그 모습을 최미경 씨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빛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소란 끝에 경비원이 며느리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박순복 할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인 1월 15일 설 연휴 당일 아침 며느리 지영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돈보따리를 들고 나가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온몸을 떨며 오열하는 며느리. 누가 봐도 시어머니 걱정에 넋이 나간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강철수 경감. 그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뭔가 섬뜩한 웃는 듯한 입과 떨고 있는 손은 방금 받은 듯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민 CCTV 영상. 강경감은 그 영상을 틀어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안철수 경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CCTV 영상. 화면 속엔 새벽 3시 박순복 할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흰색 패딩 점퍼에 회색 목도리. 평소 할머니가 즐겨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죠. 노인은 무언가를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그게 돈보따리였을 겁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반 32초.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경감은 그 32초를 수십 번이고 되돌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그것이었습니다. 강경감은 실종 전 박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 그래서 걸을 때 양발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팔자걸음을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했고 빠르게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이웃 주민들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요? 걸을 때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으셨어요. 워낙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영상 속 노인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두 발이 일직선으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폭도 일정했습니다. 마치 모델이 런웨이를 걷듯 반듯하고 정확한 걸음. 72살. 무릎 연골이 다른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강경감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발. 노인의 발이었습니다. 영상 속 노인은 맨발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흰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 새벽. 땅박엔 눈이 쌓여 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날씨에 신발도 신지 않고 집을 나섰다고요. 아무리 치매가 있다 해도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돈을 챙기는 건 본능적으로 하셨지만 신발 신는 건 깜빡하신 거죠. 하지만 강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보따리를 챙길 정도의 판단력이 있었다면, 목도리를 두를 정도로 추위를 인지했다면 왜 신발만 깜빡했을까요? 그것도 영하 15도 한파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경감은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평창동 일대의 편의점, 약국, 버스 정류장, 아파트 단지 CCTV 수십 곳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빠져나간 뒤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한겨울 새벽, 신발도 없이 걸어나간 72살 노인이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벗어나자마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길가 CCTV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탄 기록도, 버스를 탄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강경감은 수사 노트에 3가지 의문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무릎 관절염 환자의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반듯한가? 둘째, 돈은 챙기면서 신발은 왜 신지 않았나? 셋째, 집을 나선 노인의 흔적이 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가? 그는 조심스럽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박순복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할머니의 옷을 입고 일부러 집을 나서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죠. 당시 강철수 경감의 증언입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 팔자걸음을 걸으셨는데 영상 속 인물은 너무나 반듯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CCTV 한 장면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었죠.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영상 속 노인이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와 울며 시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저 없이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걱정돼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는 며느리. 휴르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강경감은 그녀를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일까? 저 울음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며느리에 대해 조금 더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네방네 흡으로 소문났던 그녀. 그 가면 뒤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철수 경감은 수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며느리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탐문을 시작한 겁니다. 백화점 직원, 이웃 주민, 할머니의 오랜 지인들, 닥치는 대로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큐브, 헌신적인 며느리, 세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창동 인근 백화점 명품관, 지영은 그곳의 VVIP 고객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한 달에 1,000여 번은 오셨어요. 한 번 오시면 1,000만 원어치는 기본으로 사가셨죠. 샤넬 클래식백,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시계,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셨어요. 없는 게 없었죠. 직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비싼 물건을 사면서도 항상 현금이었거든요. 카드는 절대 안 쓰시고 두툼한 현금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셨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나 궁금했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며느리 지영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결혼 후에는 줄곧 집안일만 했습니다. 남편인 아들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사업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늘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는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복 할머니,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손 벌리는 건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처음엔 생활비 명목으로 시작했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대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더군요. 또 다른 이웃의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 좀 쓰면 어떠냐.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아니냐고요. 그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칼부라던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나 싶어서요. 튜르브에 가면 뒤엔 끝없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 최미경 씨의 지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온 거죠.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할머니, 인감도장이었어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여금고 열어주세요. 급해요. 최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오셔야 하는데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제가 대신 왔다고요. 빨리 안 열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본인 확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뭐? 규정? 내가 누군지 알아? 시어머니 실종 신고도 내가 했다고. 최미경 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최 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두고 봐. 그 금고. 내가 반드시 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최미경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면서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했다면서요?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금고 열겠다고 악을 쓴 거예요. 시어머니 찾을 생각은 안 하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대체 그 금고 안에 뭐가 있길래 눈이 뒤집어졌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바로 다음 날, 며느리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수색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여금고를 열기 위해서. 안철수 경감은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었죠. 수사는 결국 벽에 부딪혔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웃 주민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기이한 일들을. 동네 이웃 주민의 증언입니다. 그 집 며느리요? 7년 동안 정말 이상했어요. 한여름에도 거실 에어컨만 빵빵하게 틀더라고요. 35도 폭염에도 창문은 절대 안 열고요. 환기를 시키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주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벽난로 쪽엔 누구도 못 가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벽난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애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요. 그때 좀 섬뜩했어요. 또 다른 이웃의 말입니다.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묘한 냄새가 났어요. 쿰쿰하고 코를 찌르는 그런 냄새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불쾌한 냄새였어요. 물어봤더니 한약 따리는 냄새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 이웃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한약 냄새가 7년 동안 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신이 썩는 냄새를 가리려던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7년 동안 그 옆집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진짜 소름 돋아요. 벽난로에 대한 광적인 집착, 창문을 열지 않는 거실, 한약 냄새라고 둘러댔던 정체 모를 악취. 7년 동안 아무도 그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별난 며느리의 유별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그 벽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감철수 경감은 수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7년 전 며느리가 제출했던
그 CCTV 영상. 분명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 영상 속 인물이 할머니가 아니라면, 누군가 할머니인 척 연기를 한 거라면, 강철수 경감은 그 CCTV 영상을 수백 번은 돌려봤습니다. 걸음걸이.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팔자걸음을 걷던 할머니. 그런데 영상 속 인물은 모델처럼 반듯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라면, 누군가 할머니인 척 연기를 한 거라면 그 인물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경감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 어깨 너비, 걸음걸이의 보폭. 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 인물들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고향 후배. 이름은 김모 씨. 나이는 며느리보다 5살 아래. 키와 체형이 박할머니와 비슷했습니다. 경감은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하나씩 들이밀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의 자백입니다. 언니가, 지영 언니가 부탁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할머니 옷을 입고 집 앞을 걸어 나가 달라고요.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500만 원을 줬어요. 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어디 계셨나요? 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언니가 할머니는 여행 가셨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7년 전 그 새벽, 김 씨는 박할머니의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회색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신발 대신 흰 양말만 신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골목 끝까지 걸어간 뒤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담벼락 뒤에서 옷을 벗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가담한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CCTV 영상의 진실이 밝혀지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평창동 저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020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형사들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뭘 찾으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는 안 돼요. 형사 한 명이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자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벽난로는 건드리지 마세요. 거긴 위험해요. 이상했습니다. 왜 벽난로만 유독 막으려 할까요? 안철수 경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벽난로 뒤를 확인해 봅시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들이 벽난로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외쳤습니다. 경감님, 여기 가벽이 있습니다. 뭔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가벽. 벽난로 안쪽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벽을 하나 더 세워놓은 겁니다. 영감은 철거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릴이 가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벽이 무너지는 순간 형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쿰쿰하고 키키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7년 동안 밀봉되어 있던 공기, 그 안엔 박순복 할머니의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똑바로 세워진 채 7년 동안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체포된 며느리는 취조실에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스스로 벽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시멘트를 발랐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치매셨잖아요. 열쇠를 숨기려고 벽 사이에 들어갔다가 갇힌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황당한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할머니의 두개골 후면,
그곳에 선명한 함몰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태를 분석한 결과 벽난로 모서리에 대리석 무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벽 시멘트 표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며느리의 지문, 10개의 손가락 지문이 시멘트 곳곳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직접 시멘트를 바른 겁니다. 사건의 전날이 드러났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스위스은행 대여금고 열쇠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며느리가 할머니를 밀쳤고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며 벽난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은 당시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엔 시멘트와 벽돌이 쌓여 있었죠. 인부들이 퇴근한 늦은 밤, 며느리는 혼자서 시신을 벽난로 가벽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멘트를 발라 봉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고향 후배를 시켜 할머니의 옷을 입고 집을 나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게 CCTV에 찍힌 겁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 7년 만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열쇠. 그것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가 7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맨 것. 그것은 스위스 은행 대여금고의 열쇠였습니다. 박승곡 할머니의 전 재산 200억 원. 그 돈이 보관된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며느리는 그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랍, 금고, 장롱, 베개소, 이불 및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보석함을 뒤집었습니다. 반지와 귀걸이만 쏟아졌습니다. 신발장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찬창, 냉장고 뒤편, 세탁기 및 가구를 들어 올리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열쇠만 있으면 200억 원이 자기 것이 되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돈, 코앞에 두고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답답함.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눈만 감으면 그 열쇠가 아른거렸을 겁니다.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그래서 그녀는 7년 동안 그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열쇠가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언젠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7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벽난로 앞을 지나며 시신이 봉인된 그 벽을 닦으며 이웃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 때마다 한약 냄새라고 둘러대며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정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이에. 부검이 진행되던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박할머니의 유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간 밀폐된 공간에서 미라가 된 시신. 피부는 가죽처럼 말라 있었고 신체 조직은 대부분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밀봉된 덕분에 뼈와 일부 장기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관이 흉부와 복부를 정밀 검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확인하던 법의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식도와 위장 사이, 그곳에 작은 금속 물체의 음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뼈 사이로 또렷하게 보이는 검은 실루엣. 크기는 대략 5cm.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열쇠 모양이었습니다. 부검실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의관은 조심스럽게 해당 부위를 절개했습니다. 메스가 조직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부검실에 울렸습니다. 핀셋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순간 부검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맑았지만 묵직한 금속 열쇠. 7년의 세월 동안 부식되지 않은 스테인리스 재질. 손잡이 부근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 스위스 은행의 로고였습니다. 법의관이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박할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열쇠. 200억 원의 자산이 잠든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 그것이 할머니의 몸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왜 할머니의 몸 안에 열쇠가 있었던 걸까요? 수사관들은 그날 밤 벌어진 일을 재구성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거실에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복.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열쇠 어디 있어요? 그 금고 열쇠 어디 숨겼냐고요? 할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 평소 할머니가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던 그것. 내놔요. 어차피 곧 다 우리 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흥분한 며느리가 할머니를 세게 밀쳤습니다. 72살의 노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끈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퍽!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넘어지기 직전의 그 찰나에 할머니는 무언가를 입에 넣었습니다.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 그것을 재빠르게 꺼내서 떼어내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금속의 간초. 할머니는 삼켜버린 겁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알았던 겁니다. 이 열쇠만큼은 저 여자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내 재산을 저 인간의 탐욕에 바칠 수는 없다. 평생을 바쳐 일군 200억 원.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불우한 아이들을 돕겠다던 마지막 꿈. 저 여자의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낭비되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삼킨 겁니다. 죽어가는 그 찰나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열쇠를 지켜낸 겁니다. 법에 관해 말입니다. 열쇠가 식도 하부에서 발견됐습니다. 크기가 제법 커서 삼키기 쉽지 않았을 텐. 보통 사람이라면 구역질이 나서 뱉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삼켰다는 건 상당한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삼켰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7년 동안 며느리는 그 열쇠를 찾아 헤맸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마루를 뜯어봤습니다. 정원을 파봤습니다. 혹시 땅이 묻었을까 싶어 화단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열쇠는 집안 어딘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앞을 지나쳤던 벽난로. 그 안에 봉인된 시신의 몸속에 며느리는 7년 동안 그 열쇠를 품고 있는 시어머니 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마다 벽난로 앞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이 오면 벽난로 앞 소파에 앉혀놓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열쇠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취조실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며느리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킥킥거리던 웃음이 깔깔거리는 웃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냐고. 웃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우셨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장철수 경감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것이 탐욕의 끝이구나. 200억 원.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7년 동안 시신 옆에서 살았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벽을 닦으며 열쇠를 찾으며. 그런데 정작 열쇠는 그 시신 안에 있었습니다.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 처음부터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마지막 복수였을까요? 부검실에서 열쇠를 꺼내든 법의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지킨 거네요.
죽어서도 7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2500여일의 밤과 낮.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 안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열쇠를 지켜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끝내 닿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는 또 한 명의 공범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내의 범행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 바로 할머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박순복 할머니의 외아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7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내가 벽난로 앞을 사수하는 걸 보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만 틀고 창문을 열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체포된 아들은 취조실에서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거실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벽난로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그랬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경찰 부르면 우리만 손해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어머니 재산도 우리 거 되는 거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는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친어머니의 시신을 벽 속에 가두는 것을 도왔습니다. 새벽까지 아내와 함께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새벽에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세요.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강철수 경감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7년 동안요. 7년 동안 어머니 시신이 그 벽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집에서 사셨습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만 다시작거렸습니다. 경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 그 벽난로 앞을 지나가셨을 텐데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 알면서 어떻게 밥이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잠이 왔습니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강경감은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친어머니입니다. 당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저도 화가 났어요. 그 돈이면 제 사업도 살리고 빚도 갚고 아이들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왜 남한테 주냐고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200억 원. 그 숫자가 아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 어머니가 베풀어준 은혜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벽 속에 가두는 것을, 7년 동안 그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영, 존속살해 및 사체 은닉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산을 노리고 72세 노인을 잔인하게 해치고 그 시신을 7년간 은닉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범행 후 은폐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아들, 존속살해 방조 및 사체 은닉죄,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친모의 시신이 자택 내에 은닉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혈육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친척도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던 부부.
평창동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며 누렸던 영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강철수 경감은 평창동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미 경찰 봉인 테이프가 둘러쳐진 빈집,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감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가 보였습니다. 가벽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텅 빈 공간, 7년 동안 박순복 할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 경감은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박순복 할머니의 유해는 가족이 아닌 장학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수습됐습니다. 생전에 할머니가 재산을 기부하려 했던 바로 그 재단. 재단 측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200억 원. 그 돈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됐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돈. 아들이 눈을 감아버린 이유였던 그 돈. 결국 그들의 손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7년간의 지옥 같은 삶만 남았습니다. 매일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고 언젠가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전부 다. 안철수 경감은 사건 파일을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친어머니를 벽에 가두고 7년을 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탐욕. 20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멀게 했고 양심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요. 그들이 아무리 두꺼운 시멘트로 벽을 발랐어도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를 해도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입속에 품고 있던 그 열쇠처럼요. 경감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모를 벽에 가두고 누린 부귀 영화는 결국 악취나는 무덤일 뿐입니다. 그 벽 안에서 7년을 기다린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죽어서도 지켜낸 그 열쇠. 그것은 단순한 금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평창동 저택은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집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집이요? 흉가예요. 누가 사겠어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벽난로가 있던 거실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00억 원의 탐욕, 7년간의 침묵, 그리고 죽어서도 지켜낸 열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박순복 할머니의 200억 원은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꿈꿨던 대로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과 바꾼 천륜.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며느리 임씨가 7년 동안 그 차가운 벽난로 옆에서 차를 마시며 탐욕을 채울 때 할머니는 죽어서도 그 열쇠를 입에 문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벽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보다 앞선 욕심이 얼마나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22일 오전 10시 울산 야음동의 한 신축 상가 지하 주차장. 배수로 점검을 하던 인부가 좁은 틈새에 끼어있는 기괴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폭 40cm,
그 비좁은 구덩이 안에 처박힌 건 누런 공사용 포대 2개였습니다. 실종 6일째, 그토록 찾아 헤맨 14살 가해양이었습니다. 범인은 포대 2개로 아이의 몸을 위아래로 씌운 뒤 그 허리춤을 나일론 끈으로 지독하게 묶어두었습니다. 포대 속 가해양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처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아이를 이토록 잔인하게 버린 걸까요? 이제 이 기괴한 매듭 속에 숨겨진 놈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그날 울산의 하늘은 하루 종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짙은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상청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죠. 당시 뉴스는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고유가 시대의 공포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2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행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평범한 빌라단지에 살던 16살 가해양에게 그날은 그저 다음날 있을 영어 단어 시험이 걱정되는 평범한 하굣길일 뿐이었습니다. 밤 8시 40분, 가해양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 정문 앞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22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영어 단어가 적힌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양과 같은 버스에 탔던 친구 A양은 그날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해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버스 안에서도 내일 단어 시험 범위를 다 못 외웠다며 걱정했거든요. 내일 학교 오면 자기한테 꼭 시험 문제 좀 물어봐 달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버스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고 가해양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정류장에서 집 대문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4분 정도 걸리는 300m의 거리였습니다. 당시 야음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는 가림막이 세워진 신축 상가 공사 현장들이 질비내리는 밤이면 인적조차 끊겨 기괴한 정막만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가해양은 젖은 단어장을 품에 안고 익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해양의 뒤에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지워버리는 불길한 엔진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수사 수첩에는 목격자의 결정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 8시 50분경 전조등을 끈 채 서행하던 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연서점을 운영하던 B씨 역시 그날의 기이한 풍경을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비가 꽤 많이 와서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오토바이가 전조등도 안 켜고 아주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들리게 아주 미세하게 부릉거리는 소리만 났죠. 지금 생각하니 누군가를 노리는 것처럼 뒤를 밟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해양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골목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가해양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 내리는 골목은 퇴로가 없는 거대한 덫과 같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가해양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버스에서 내렸을 시간으로부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흐르자 아버지의 가슴속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산도 잊은 채 빗길로 뛰어나가 딸의 휴대폰으로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아버지는 미친 듯이 정류장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양의 집으로부터 불과 90m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영어 단어장 서너 장이 바닥에 지지겨진 채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이 교수는 이 실종 지점에 대해 매우 정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종 지점이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초근접거리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인이 피해자의 일상적인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선점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 경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는 범인이 현장에 남겼을지도 모를 미세한 흔적과 타이어 자국들을 무자비하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골목 구석구석을 훑었지만 가해양의 가방도 우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고생이 자신의 집 대문을 코앞에 두고 공기 중으로 녹아내린 듯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실종 이틀째, 야음동 일대에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병력 100여 명과 수색견까지 투입되었지만 소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공사 현장을 배회한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굣길을 직접 동행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D씨는 그날의 허망함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경찰들이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는데 머리카락 한 올 안 나왔어요. 다들 그랬죠.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어떻게 그 큰아이가 비오는 골목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냐고 말이죠. 실종 4일째, 가해양의 집으로 발신번호가 제한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시 취조실 CCTV 녹취록에 따르면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그 전화는 수화기 너머로 약 5초간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쟁강거리는 소리만 들리다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범인의 협박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기이한 장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가해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주변의 신축 상가 공사 현장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완공을 앞두고 매장 공사가 한창이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제 배수로 덮개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는 무거운 찰판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어둠의 뚜껑을 열었을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범인의 비뚤어진 집착이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왜 가해양을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넣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를 마치 소중한 보물을 포장하듯 그토록 정교한 매듭으로 묶어두었던 것일까요? 6월 22일 오후 2시, 엿새 동안 쏟아지던 비가 잠시 잦아든 그 시각, 수색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신축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곳엔 아직 마르지 않은 습기와 시멘트 냄새가 뒤섞인 기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형사들이 배수로를 덮고 있던 육중한 철제 그레이팅을 들어올린 순간 현장은 일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 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해양이 차갑게 식어버린 몸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던 베테랑 형사들의 미간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찌푸려졌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했던 박 형사는 자신의 수사수첩 찻장에 그 생경한 충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닉이 아니다. 범인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즐기듯 자신만의 기괴한 규칙을 현장에 새겨놓았다. 가장 먼저 수사팀을 당혹게 만든 건 고인을 감싸고 있던 두 개의 쌀포대였습니다. 그자는 가해양의 상체와 하체를 각각 별개의 쌀포대로 씌운 뒤 그 중간 지점을 교묘하게 겹쳐 단단히 결박해 두었죠. 그 모습은 마치 먼 곳으로 보내야 할 소중한 화물을 정성껏 포장해 놓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에 참여했던 이 씨는 그 기괴한 정갈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상태였어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흔적을 지우려고 급하게 버린 티가 나기 마련인데 이건 너무나 정갈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같았달까요? 쌀포대에 각이나 씌운 모양새가 소름 끼칠 정도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허리와 발목 부분을 칭칭 감고 있던 나일론 끈. 그 매듭은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을 교차하며 숫자 8자 모양을 그리며 꼬인 매듭은 끝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감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 관계자는 취조실 CCTV 녹취록에서 이 매듭의 기괴함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그 매듭이 한 번 잡아당기면 절대 풀리지 않는 완벽한 구조였으며 결이 일정하고 정교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도 그 좁은 배수로 안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 복잡한 매듭을 완성했다는 사실. 이것은 그자가 평소에도 줄이나 끈을 다루는데 극도로 능숙한 직업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현장의 진짜 미스터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해양의 교복 가방과 소중한 소지품들은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의 그림자는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뒤 그녀의 가장 상징적인 유품들을 전리품처럼 챙겨 사라졌던 거죠. 반면 가해양의 몸에는 그자가 남긴 기이한 표식이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빗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유성펜으로 그어진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정 교수는 이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방 등을 가져간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을 소유하려는 성향을 보여준다면 손목에 남긴 정체 모를 선은 일종의 서명과 같습니다. 그는 이 비극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려 한 것이죠. 현장의 기이함은 물리학의 법칙마저 비웃고 있었습니다. 배수로 위를 덮고 있던 철제 그레이팅의 무게는 무려 80kg. 성인 남성 2명이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기도 버거운 이 무거운 철판을 그자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 올린 뒤 다시 완벽하게 제자리에 맞춰 놓았던 겁니다. 사건 당일은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가 인근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오 씨는 그날의 정막에 대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와서 소음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만 철판 긁히는 소리는 꽤 큽니다. 근데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그 무거운 걸 옮겼다면 그건 분명 이 건물의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어디를 자꾸 들어야 소리가 안 나는지 아는 사람일 겁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고인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가해양이 사라진 골목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 그는 왜 그녀를 멀리 데려가지 않았던 걸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 근처에서 그는 대담하게도 엿새 동안 소녀를 자신의 발밑에 숨겨두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기록 14페이지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하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바로 옆 좁은 턱 위에 다 타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자가 작업을 마친 뒤 유유히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자신의 행위를 감상한 듯한 흔적이었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임 팀장은 그 담배꽁초를 봤을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회상합니다. 그자는 방황하거나
쫓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침착했고 오히려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한 느낌을 받았죠. 그 좁고 습한 배수로 안에서 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평범한 인간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치밀함과 동시에 자신을 찾아보려는 듯 남겨둔 기괴한 매듭과 표식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토록 무거운 철판을 가볍게 다루고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은 듯 정교한 매듭을 완성할 수 있는 인물. 우리는 이 기괴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가해양의 마지막 동선에 있던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교한 매듭만큼이나 뒤틀린 욕망을 숨긴 자들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미소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참혹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날 밤 빗줄기를 가르며 전조등을 끈 채 서행하던 오토바이의 주인은 정말 우리 곁에 숨어있는 평범한 이웃이었을까요? 비메리는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정적이 가시고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현장을 벗어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던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망에 포착된 인물은 당시 시신이 발견된 신축 상가 건물의 설비와 배관 공사를 도맡았던 45살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베테랑 기술자였고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이웃들에게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이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가 머물던 공사용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을 때 수사관들은 묘한 압박감에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나일론끈,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매듭 뭉치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료 인부 박 씨는 김 씨가 가진 특이한 습관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쉬는 시간에도 손에서 줄을 놓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멍하니 나일론 끈을 꼬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묶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건 한 번 묶이면 죽어도 안 풀리는 매듭이라고 말입니다. 평범한 설비업자의 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22페이지에 적힌 그의 통장 내역은 도박과 사체로 점철된 참혹한 기록 그 자체였죠.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사채업자들에게 심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비극이 일어난 당일에도 거액의 판돈을 잃고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매듭에 집착했던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무너져가는 삶을 억지로라도 결박하고 싶었던 비뚤어진 욕망의 발현이었을까요? 취조실의 누런 형광등 아래 앉은 김 씨의 손등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배수로 안에서 발견된 정교한 매듭 사진을 들이밀자 그의 눈동자는 한순간에 유리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시 취조를 담당했던 정 형사는 수사수첩의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의자 매듭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아래로 고정함.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강박적 증세를 보임. 김 씨는 그저 공사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매듭일 뿐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거친 손톱 밑에는 빗물에 씻기지 않은 붉은 흙먼지가 아주 깊숙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그림자가 향한 곳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짙은 어둠 속에서 전조등을 끈 채 은색 오토바이를 몰던 26살의 최군. 그는 인근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가해양의 등하굣길을 누구보다 상세히 꿰뚫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군의 동료였던 이 씨는 그가 평소 보여준 기이한 행동들에 대해 소름 돋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군은 비 오는 날이면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여학생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곤 했죠. 사건 당일에도
그 친구 옷이 흠뻑 젖어 있었는데 표정만큼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일생의 큰 과업이라도 완수한 사람처럼 말이죠. 온철이 최군의 자취방을 급습했을 때 발견된 것은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맑은 책상 서랍 안쪽, 이중으로 잠긴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도둑 촬영 사진들. 그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고 빗속을 걷는 가해양의 뒷모습이 선명하고도 집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소녀의 일상을 훔쳐보며 뒤를 쫓던 그림자였던 겁니다. 특히 사건 다음날 최군의 팔뚝에 남겨진 길고 깊은 손톱 자국은 그날 밤의 처절한 저항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형사가 상처의 경위를 묻자 최군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띠며 배달하다 빗길에 넘어져 긁힌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소녀의 마지막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조 교수는 두 용의자의 심리 상태를 대조하며 소름 끼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가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후 처리에 집착하는 강박형이라면 최군은 대상을 소유하고 관찰하는 것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집착형에 가깝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해양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울 도구로 보았다는 점이 가장 끔찍한 대목이죠.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살갑게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주던 이웃들이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그날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들의 평온한 가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조각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건 시각의 지하 주차장에서 단독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방패막이로 내세웠고 최군은 빗길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누구보다 확실한 범행 동기와 기괴한 능력을 갖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마치 사전에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교묘하고도 대담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소녀의 노란 우산을 집요하게 쫓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무거운 철제 덮개를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었던 괴력과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은 듯 정교한 매듭을 완성한 그 손놀림의 주인은 정말 이들 중에 있는 걸까요?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려던 그때 형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쌀 포대의 옆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제조 번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대는 일반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오직 특정한 공사 현장에만 납품되는 한정된 제품이었던 겁니다. 범인이 세운 철옹성 같은 거짓의 성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향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내세운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정교한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수사팀을 비웃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치밀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수사팀이 확보한 공사 현장 전용 쌀 포대라는 결정적 실마리는 곧장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세운 거짓의 성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두 용의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관들을 질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설계된 알리바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취조실 테이블 앞에 앉은 설비공 김 씨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담배를 찾는 신용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해당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배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인부들은 김 씨가
작업복을 입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며 밤 늦게까지 용접 불꽃이 지하 통로를 통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수사기록 4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붉은 밑줄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용의자 김 씨가 작업했다는 구역의 용접 상태를 확인한 결과 평소 그의 실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조잡하고 불규칙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흉내만 낸 듯한 형태였던 겁니다. 형사가 이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자 김 씨는 눈꺼풀을 미세하게 파르르 떨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기 때문에 용접봉이 자꾸 불량이었던 것뿐입니다. 형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눅눅한 지하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탁자 아래서 맞잡은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대목에서 그자가 제3자를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대리 알리바이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지하에서 용접 불꽃만 일으키고 있었다면 김 씨가 지상으로 올라와 빗속의 소녀를 사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용의자, 은색 오토바이의 주인 최군의 알리바이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는 실종 시각인 밤 8시 50분경 사건 현장에서 5km나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로 치킨 배달을 가고 있었다며 배달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각은 8시 55분. 무의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소녀를 제압하고 5km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최군이 근무하던 업체의 사장은 수사팀에게 그 친구가 그날 비가 오는데도 정말 열심히 배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장은 영수증도 다 남아있고 아파트 경비실 CCTV에도 최군의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경찰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최군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최군의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사설 CCTV를 엮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군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직전 어느 어두운 골목 입구에서 약 3분간 정차한 기록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3분은 가해 양이 골목 모퉁이에서 증발해버린 바로 그 시간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기록된 담당 형사의 고뇌 섞인 메모는 당시의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사는 용의자 최군의 알리바이가 숫자로 증명되지만 그의 오토바이가 낸 타이어 자국은 피해자의 단어장이 발견된 곳에서 단 5m 거리에 멈춰서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3분이라는 짧은 공백, 그 찰나의 순간에 소녀를 낚아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형사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인 쌀 포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팀도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근 수십 군데의 공사 현장에 무작위로 납품되었고 사건 현장 주변에는 이미 수천 장의 동일한 포대가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문조차 남기지 않은 그자의 치밀함과 쏟아지는 장대비는 과학 수사의 모든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원은 현장의 무력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자는 물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모든 유전자 정보를 씻어내는 가장 무서운 지우개거든요. 게다가 그가 남긴 매듭은 너무나 견고해서 오히려 그 안쪽의 미세 증거물조차 오염시킬 정도로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자의 흔적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에서 풀려나던 날, 최군은 복도에서 형사와 마주치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김씨 역시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수사팀을 조롱하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거짓의 성은 단단했고 법과 원칙이라는 도구로는 그 성벽에 작은 틈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식어갔고 유가족의 통곡은 빗소리에 묻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당 형사는 매일 밤 가해양의 단어장 조각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사 종결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진실은 분명 이들 중 한 명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지만 끝내 그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눈물 섞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서류 뭉치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미제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포장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썩지 않고 자생하는 가시가 되어 누군가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의 성벽 아래서 승리의 미소를 짓던 장본인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시간이라는 망각의 힘은 역설적으로 잠들었던 진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목격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혔던 그날의 쌀포대가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20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그 목격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05년에 장마가 끝난 야음동 골목은 언제 그런 비극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양의 집 대문 앞에 놓인 주인 없는 신발 주머니와 낡은 우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먼지만 쌓여가며 누군가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침묵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벌였지만 그자가 구축한 거짓의 성벽은 단 한 뼘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날의 장본인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한 채 수사기록 맨 뒷장에 미제라는 차가운 도장이 찍히며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그리고 다시 10년,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야음동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녀가 마지막 비명을 삼켰던 어두운 골목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세련된 도심으로 변했고 비극이 잠들어 있던 그 지하 배수로는 콘크리트 아래 영원히 매몰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두 잊어버린 그 멈춰진 시간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양의 어머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방을 실종 당일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책상 위에는 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을 영어 단어장과 똑같은 새 단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의 방 창문을 열며 가해야, 그곳에선 춥지 않니? 엄마가 미안하다 라는 힘없는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20년의 세월이 자신에게는 멈춰버린 시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자신에게 시간은 고통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칼날일 뿐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그자가 누군지, 왜 우리 아이여야만 했는지 묻고 싶은데 세상은 자꾸 잊으려고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 역시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퇴직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술을 한 잔 마시는 날이면 낡은 가방 속에서 빛바랜 수사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의 그림과 그가 끝내 증명하지 못한 용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범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조실에서 나갈 때 자신을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던 그 오만한 몸짓이 지금도 꿈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과거의 법 체제대로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설령 범인이 재발로 나타나 자백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분명 달력의 날짜를 지워가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자가 생리의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2015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태완이 법이 시행된 겁니다. 이 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범인이 망각의 늪 뒤로 숨으려던 찰나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다시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든 셈이었습니다. 너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 국가가 범인에게 던진 이 묵직한 선언은 먼지 쌓인 캐비닛 속의 서류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자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믿으며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을 때 경찰은 소리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먼지 쌓인 증거물 보관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문이 없어도 빗물에 씻겨나간 혈흔이 없어도 그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터치 유전자라고 불리는 미세 증거물이었습니다. 그가 그 정교한 매듭을 묶기 위해 나일론 끈을 움켜쥐었을 때 쌀포대의 각을 잡기 위해 표면을 쓸어내렸을 때 남겨진 단 몇 개의 세포. 10여 년 전에는 무의미한 소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미세한 조각들이 최첨단 분석 장비 아래서 선명한 유전자 지도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의 한 분석관은 이 재수사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범인의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증거의 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과거의 증거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20년 동안 끈질기게 붙어있던 그자의 피부세포 하나를 찾아낸 것은 마치 범인이 스스로 남긴 자백과도 같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의 시선은 다시 20년 전의 그날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오토바이를 타던 청년과 매듭에 집착하던 설비공. 그들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만 법의 칼날은 그들이 구축한 망각의 성벽을 다시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3의 인물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하지만 모든 현장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한 남자의 이름이 유전자 지도 끝에 걸려든 것입니다. 20년간 평범한 이웃으로 살며 그날의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 그가 흘린 아주 작은 침묵의 조각이 이제는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되어 그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20년의 세월을 비웃으며 우리 곁에 숨어있던 진짜 장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온 완벽한 범죄의 기록은 어떻게 한 줄기 빛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망각의 시간을 지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잔혹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2024년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증거물 보관실에 무거운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쏟아지는 빗줄기에 속수무책으로 씻겨나갔던 진실은 이제 디지털 숫자가 지배하는 차가운 실험실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태완이 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이 사건을 재조사하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인 남성 전용 유전자 분석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흔적이 뒤섞인 오염된 현장에서도 오직 남성에게만 대물림되는
특정한 유전자 마커만을 분리해 추적하는 기술이었죠. 재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20년간 진공 상태로 보존되어 온 가해양의 몸을 감싸고 있던 쌀포대와 그 정교한 매듭, 그리고 당시 고인이 입고 있던 교복 안쪽이었습니다. 범인은 가해양의 가방과 소지품은 챙겨 떠났지만 그녀를 제압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 지우지 못한 아주 미세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이 먼지보다 작은 조각들이 2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진실의 실마리를 건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증거물을 정밀 검사대에 올렸습니다. 당시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의 안 연구원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 아래 놓인 누런 나일론 끈의 단면을 집요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안 연구원은 당시의 절박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유전자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범인이 그 복잡한 매듭을 지을 때 끔에 가했을 강력한 마찰력이나 압박이 섬유, 깊숙한 곳에 미세한 세포를 가두었을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던 어느 날 밤, 마침내 분석 장비의 모니터 위로 기적 같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가해양의 옷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출된 아주 소량의 단백질 성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유전 정보였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현대 과학의 힘이라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안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조해볼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시료입니다. 수사팀은 환호했습니다. 이 형사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뚫리는 기분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가해양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희망, 그리고 이 긴 싸움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추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형사는 즉시 당시 수사 기록을 뒤져 대조군을 정리했습니다. 설비공 김씨와 배달원 최군 등 당시 의심스러웠던 이들의 명단을 다시 작성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지역 뉴스에서는 공소시효 없는 살인사건, 과학수사로 새 국면 만나 라는 제목의 짧은 리포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에 붙여졌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야흥동의 밤은 20년 전의 그날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해양의 어머니 역시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딸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을 보며 마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수사팀은 확보된 미세 유전자를 바탕으로 용의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DNA를 채취해 조심스럽게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형사는 국과수에서 날아올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고통의 마침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매듭법의 기괴함과 시신의 정갈함, 그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이제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결과지가 천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 단 한 사람의 이름, 과연 모니터에 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국과수로부터 날아온 하얀색 서류 봉투가 제 수사팀 이 형사의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한 이 종이 한 장에 가해양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한 맺힌 세월, 그리고 수사팀의 모든 집념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확인한 이 형사의 눈동자가 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기대했던 일치라는 단어 대신 서류에는 판독 불가와 대조 불충분이라는 무심한 글자들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형사님, 시료가 너무 적었습니다.
추출된 DNA가 있긴 하지만 당시 유입된 빗물과 토양 성분에 의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 조각난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연구원의 힘없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취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범인은 다시 한번 안개 너머로 유유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취조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형사들의 입에선 장판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형사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20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세밀했더라면, 증거물 보관함을 조금만 더 철저히 관리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가해야. 아저씨들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형사의 나직한 독백은 텅 빈 사무실에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수사팀이 느낀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닌 아이의 마지막 진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를 올리던 가해양의 어머니는 형사들의 어두운 표정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20년을 버티게 한 마지막 희망의 줄기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해, 이제 어떡해요? 그놈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의 절규는 차가운 대리석 벽을 타고 흐르며 수사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취조를 받던 인물들은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카메라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범인으로 의심받는 자는 법의 빈틈을 비웃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 잔인한 현실. 취조실 안팎의 대조적인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잔혹한 기록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과학은 한계를 보였으며 법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진정 이 사건은 패배로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아이의 생명보다 앞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20년 전 그 빗길 속에서 가해양이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미안함보다 더 큰 것은 그 아이가 홀로 견뎠을 그 외로운 시간을 우리가 너무 늦게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양의 어머니는 이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그저 딸이 더 이상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미제 사건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해양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해양의 억울함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제2의 가해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진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2014년 여름, 포천의 한 빌라 807호. 폭염 속에 녹아내린 악취를 따라간 끝에 발견된 것은 기괴하게 봉인된 붉은색 고무대야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연 순간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 샌드위치처럼 겹쳐져서 위쪽에는 목에 줄이 감긴 내연남,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형체도 없이 녹아내린
남편의 백골. 범인은 10년 동안 이 좁은 대야 안에 두 남자를 가두고 그 곁에서 아이를 키우며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장미 향수로도 가릴 수 없었던 지옥 같은 동거의 전말. 오늘 밤 우리는 807호 베란다에 봉인되었던 10년의 침묵을 열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들여다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단지. 한여름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던 그날. 기온은 섭씨 34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죠.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무한도전이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빌라 7층 702호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극이 숨쉬고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이 빌라에는 오래전부터 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정체불명의 악취, 그리고 며칠째 그치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여름 더위에 쓰레기가 상한 거겠거니, 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거겠거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처절해져 갔죠. 단순한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하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같기도 한 형용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여름밤 창문을 열 수조차 없었죠. 아래층에 살던 주민 한 분은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 냄새인 줄 알았어요. 여름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코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우리 집까지 냄새가 배서 손님을 못 부를 지경이었다니까요. 도대체 위층에서 뭘 썩히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702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다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건 참을 수 없는 악취, 그리고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요? 저 아이는 왜 며칠째 울고만 있는 걸까요? 결국 그날 저녁 9시 40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애 울음소리가 며칠째 그치지 않아요. 엄마는 나간 것 같은데 애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신음 같은 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단순한 쓰레기